날씨가 추울 때 박수를 치면 훨씬 따뜻해집니다. 아이들 성적도 쭉쭉 올라가요, 박수를 치면. 네. 저한테 치시는 건 아니고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는 게 굉장히 좋죠. 보니까 제목이 세종아빠 입시학교 엄마 진로학교니까 저는 진로 얘기만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입시 얘기할 거고 저는 엄마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썰렁하죠.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5분쯤 돼요. 45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핵심만, 논 거 빼고 주장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넘기는 거지? 이거요? 이게 다음이죠. 요거? 진로 설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학생들이 진로를 빨리 설정해야지만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어요? 유리해요? 뭐 이런 질문이 1번입니다. 답은 뭘까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대학이라는 데도 상식적인 판단에서 별로 벗어나지는 않는다. 원래 대학이 그 기능이 이 사회에 비교적 상식을 전파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학문을 연구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를 정해도 바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직업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른은 무슨 직업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초중고 학생들에게 그 진로 조사를 하는데 2022년 진로 조사 결과 역시 1위는 교사입니다. 10% 넘는 학생들이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왜 교사가 되길 바랄까요? 아는 게 교사밖에 없으니까. 부모님의 직업과 자기가 학교 와서 보는 선생님이라는 직업밖에 안 본다. 그 얘기죠. 앞으로 학생도 없고 뭐 학생이 엄청 줄어서 교사도 점점 이제 사범대학을 줄일 거라고 하고 그리고 뭐 사범대학을 대학원까지 합쳐가지고 6년제로 바꿔볼까 아니면 뭐 일반대 나온 다음에 사범대 대학원 과정을 그 로스쿨처럼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선생님 뽑을까 말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선생님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줄어야 되나 아이들은 주는데 그러고 있고요. 지난 3년간 우리나라 학생들이 30만도 안 태어났잖아요. 아이들이 20년 뒤가 되면 도대체 학교 다니는 애는 몇 명일까 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온라인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을 했거든요. 학교를 학생들이 안 가면 뭐 EBS 강사처럼 일타 강사가 다 강의를 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뭐 하지? 뭐 이런 그 시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조사 1위는 초중고를 막론하고 1위는 교사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대학도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이 무슨 생각하냐 하면 학생들의 진로라는 것이 아이들이 알고 있지만 진로 탐색도 많이 하고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진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결국 다 해놔봐도 역시 1위는 교사다. 이유가 뭘까요? 근데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대가 바뀌어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는데 그 어떤 직업이 생겨날지 하는 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없었던 온라인 심리상담 연구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심리 치료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 뭐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하고 대인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울감으로 나타나는데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주겠다. 없던 직업이죠. 트레이닝도 체육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홈트 텔레비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직업이 앞으로 있을지는 어른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는데 그런데 뭐 직업을 정해서 진로를 정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야지만 유리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정한 직업은 살아 있을까요? 근데 대학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그 정한 직업의 세계라는 게 있고 자기 진로라는 게 있는데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없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의 학생이 있는데 진로가 분명한 학생과 진로가 없는 학생 두 가지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을 쓰는 것이 유리하냐? 앞으로 진로 희망 대학에 안 주기로 했어요. 대학에 진로 희망 안 와요. 그러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진로 희망 써야 되는 거 아니냐? 500자밖에 안 되는데 거기 진로 희망 쓴다고 뭐가 되겠어요? 영어 선생님 되겠다고 진로 희망에 써놓으면 그러면 그 학생이 영어 선생님 되나요?
의사가 되겠다고 이 학생의 진로 희망이 의사인데 라고 쓰면 그 학생이 의대 가나요? 유리할까요?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일단 전제입니다. 진로가 없는 학생들과 진로가 있는 학생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진로의 방향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는데 근데 1970년, 79년에 홍성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진이 우리나라도 나는구나 그랬는데 요즘엔 지진이 툭 하면 나요. 뭐 포항도 뭐 심지어 수능까지 연기하는 그런 지진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진학을 하고 싶다. 그럼 지진학을 하려면 자기 진로를 설정했으니까 지진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고등학교 때 하면 되죠. 대학은 어떤 진로가 설정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그 공부를 열심히 해오길 바래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있다가 고3 때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 둘러보다가 맞아, 내가 지진학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학생은 수학도 깊이 있게 안 했고 물리학도 안 했고 지구과학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지진학을 지망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관련된 과목을 공부해서 준비가 좀 된 학생과 관련된 공부를 안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발할까요? 만약에 그 대학이 경쟁이 없다면 기본적인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해서 한 학생은 10명 뽑는데 3명 정도는 공부를 했지만 나머지 7명은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10명을 선발하는데 30명이 공부를 이미 해왔어요. 그러면 그 30명을 제끼고 준비가 안 된, 그거가 뭐 공부를 안 한 학생을 선발하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예전에 있었어요. 뭘 보고 뽑았냐면 자기소개서에 이 학생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학교에는 지구과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 없어서 개설이 안 됐어요. 저는 지진학이 꼭 하고 싶은 동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뽑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자기소개서 대필 때문에 없었어요. 대학이 그런 것을 가지고 뽑기가 어려워졌죠. 그렇죠. 대학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끄떡끄떡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구할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특별한 사정 있는 학생을 좀 이렇게 뽑아주게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주 소수의 목소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좀 더 지나야지 다시 자기소개서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쨌든 진로 희망이 있는 학생은 공부를 했을 거고 진로 희망이 없으면 어떤 과목들은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니까 열심히 해라. 이건데 그 과목들의 메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들어있는 과목들 안에 얻은 거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어떤 학생들에게 기본 소양을 길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본 소양이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입니다. 언어, 수리, 디지털.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이라는 것이 언어는 국어와 영어 있죠? 제2외국어 다른 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수리 소양은 수학 공부를 좀 해라. 지금 이제 정시 입시에서 이과생의 문과 침공 얘기가 굉장히 심하게 됐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그런 면에서 뭐 대책을 대학에다가 좀 세워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될 수학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런 물음인 거죠. 필요한 과목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소양이 앞으로 필요한 시대다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업이 어차피 일주일에 29시간밖에 안 되는 학기가 이제 6개의 학기가 있지 않습니까? 174학점. 현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180학점이죠. 교과 180학점인데 180 중에 몇 시간을 디지털을 가르칠까요? 그래서 급격하게 늘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디지털이 강조되는 이런 시대에 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게 국수형 컴. 근데 현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컴퓨터를 얼마나 잘하나를 가지고 뽑는 대학은 별로 없습니다.
특기자 선발의 경우엔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 학생이 컴퓨터 관련 전공을 할 때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보다 앞으로 컴퓨터를 잘 할 것 같은 학생,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국수형 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학에서 미적분 할까요, 확률 통계 할까요, 이런 정보는 아마 다음 강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ABC라는 게 있는데, A는 애티튜드, 태도라고 하고요. C는 초이스인데 B는 뭘까요? B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한번 뭘까요? B를 하나 결정해 두세요. 뭘까요? 다른 건 애티튜드도 책, 선택, 명사잖아요. 태도, 선택. 그러니까 B는 북. 책을 읽어라. 북. 뭐 그러거나 하여튼 B라는 게 뭘까요? 근데 우리가 진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어떤 과목을 배우느냐와 함께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과 도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전하는 사람을 선발하겠다라는 것이 일단 대학의 입장이고요. 도전하는 사람은 예컨대 세계사가 있고 동아시아사가 있습니다. 애들이 싫어하는 과목은 세계사죠.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되게 수능에서 응시자가 적은 과목을 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근데 대학은 도전한다는 개념을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한 학생. 내가 성적이 좀 떨어져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겠어라고 하는 학생. 그 학생이 도전하는 학생이죠. 그 다음에 자존감과 무력감 사이에서는 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자존감이 그 학생을 용기 있게 만들고 그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어떤 자세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죠. 성공 경험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성공 경험이 있는 학생을 뽑겠다라는 얘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대개 면접 울렁증이 있거나 시험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냥 시험 못 본다고 누가 야단치지 않거든요. 엄마 빼고는. 그런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시험만 보면, 문제지만 보면 가슴이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나지? 면접장에 가면 면접하는 교수님들이 학생에게 진짜 잘해줘요. 옛날같이 압박 면접 그런 거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떨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 경험으로 바꿀 거냐, 성공 경험으로 메꿀 거냐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좀 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100번째 성공한 실험 사례는 99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돋보이는 두 가지의 뉴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거죠. 우리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가진 세계 7번째 나라가 됐대나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준희 박사가 필즈상을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허준희 박사의 인터뷰나 아니면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평생 안 풀릴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죽을 때까지 안 풀릴 수도 있었다. 풀릴 걸 알았으면 벌써 논문을 썼지 내가 이렇게 있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재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일반고 다니다가 중퇴해서 시를 쓰겠다고 학교를 그만뒀던 어떤 친구가 수학과도 아니고 물리학과를 다녔었는데, 그런데 대학원서부터 수학과를 다녀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가 됐다.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자존감과 도전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학생을 좀 보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얘기가, 어떤 직업을 갖겠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즘에는 앙트레프러너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앙트레프러너십 그러면 쭉 붙여 있을 때 앙트레프레너십이야, 앙트레프레너십이야, 앙트레프러너십이야 뭐 이렇게 굉장히 낯선 단어였는데, 지금은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생들에게 그걸 많이 심어주려고 해요. 창업했으면 좋겠다,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학생들도 많이 그쪽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혁신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기업가 정신의 그 바탕은 혁신 정신에 있다. 혁신이라는 건 현재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데 달려 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는 얘기죠. 예컨대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마스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뭐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어떤 공기를 거르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 필터. 그러면 필터의 조건이 뭐야? 이렇게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필터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학생이 그냥 필터 샀어요. 필터 샀어요. 아니 세상에 그 어마어마하게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 이 시대에 필터가 어떤 필터가 더 효과적인지 고민을 했었어야지. 마스크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럼 너는 그냥 마스크를 기계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지 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다. 고민을 해야지. 고민을. 이것의 문제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 사람, 탐구하는 사람, 이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업가 정신과 탐구라는 생각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료집이 있나요? 없나요? 네. 내용이 뭐 별건 없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라는 게 있고요. 또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이 섞여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 인문계, 자연계가 구분이 안 되는 쪽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코딩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교수 두 분이 있는데 K묵에서 강의하는 보호대학교 교수님과 H대학교 교수님과 그리고 또 대학에서 영문과를 다니면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K대학교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전공이 둘 다 영어예요. 영어과 교수가 코딩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K대학교 N 교수님은 관련된 기업을 운영해요. 뭐냐 하면 영문과를 수학이 싫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영문과에 다니다 보니까 음성학을 하게 됐고 음성학을 하다 보니까 결국 코딩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코딩 학원에 다니면서 배웠는데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다 보니까 자기는 대학원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해주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영문과에서 수학 가르치는 교수. 그러니까 문이과 구분이 그냥 영문과니까 뭐 수학 안 해도 되고 영문과니까 과학 안 해도 돼. 이게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그 자기가 진로를 세웠으면 그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인문사회 분야의 공부라는 건 옛날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달라졌다는 건 경제 경영에서 경제 수학을 예전 같으면 대학교 3학년쯤 배웠을 텐데 뭐 여기 부모님 중에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텐데 경제 수학을 빨리 배우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와서 경제 수학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과 수학을 안 했으니까 좀 늦게 시작을 하죠. 근데 요즘은 1학년 때 바로 시작해요. 경제 수학하고 공대 가면 배우는 공학 수학이 있는데 공업 수학과 경제 수학 중에는 어떤 수학이 더 어려울까요? 답은 둘 다 어려워요.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문과 수학보다는 어쨌든 한 단계가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과 수학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과 수학이 요즘에 교육 과정에서는 미적분이잖아요. 수능에서는 미적분, 확률 통계, 그다음에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과 인문학 방향이라도 미적분이 필요한 그런 과들은 있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과들은 예컨대 나는 그냥 순수 문학을 하겠어요. 그러면 뭐 미적분 안 해도 되고요. 미적분 하는 학생은 거기 안 와요. 문학 하겠다는데 누가 배고픈 그걸 하겠어요. 배고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문사회계통에서는 별로 예전과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공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직업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굉장히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려고 노력한다. 70년대에 그 예측하기를 2000년이 지나가면 테크노크라트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현재는 그렇죠. 예전 같으면 CEO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경제 경영 출신이거나 아니면 영문과 출신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이공계가 절반 정도 됩니다. 이공계 출신 CEO가. 그죠?
경영하는데도 그 정도는 알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인문계가 절반은 있다. 그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공부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단지 수학 공부를 어느 만큼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만 좀 달라졌다. 과학을 하는 게 맞나 아닌가 하는 부분만 달라졌다. 이거고요. 어떤 학생이 공인회계사가 되고 싶어서 경제과를 지원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수시에 지원했는데 수시는 되게 경제과라면 당연히 이 미적분을 안 한 학생들이 많고 해도 학생은 적을 거고 그리고 사회탐구 위주로 공부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 학생이 수시에 지원하면서 물안물투, 화환화투를 한 전형적인 이과 스타일의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성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한 흔적도 있고 열심히 했다는 그런 흔적이 있지만 아주 뛰어난 이공계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성적은 아니다. 근데 수시에 합격을 했어요. 경제과에. 화환화투, 물안물투를 이수한 학생은 참 드물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인터뷰를 했어요. 잡지사에서. 그랬더니 그 학생의 답이 참 걸작이에요. 저는 문자보다 숫자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 게 요즘에 그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경제과에서 물안물투, 화환화투 하는 학생 뽑으면은 이 학생이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걸 보고 선발을 하는 거죠. 어쩌면 동아시아사와 생활과윤리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들, 많은 학생이 수능 때문에 듣는 과목들을 이수한 사회탐구를 많이 이수한 학생보다 더 진취적일 수 있다. 기회를 한번 줘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공계는 굉장히 뭐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2045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쭉 주제를 보면 내가 저건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2045년에 제공하는 겁니다.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자료입니다. 글로벌 기업에 500대 기업이 있는데 500대 기업이 1995년에는 제조 상사가 앞서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IT 쪽이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1조 원 자본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회사들이 IT 쪽이 많잖아요. 이런 통계들이죠. 우리의 먹거리는 IT에 있나 보다. 그러나 나는 IT는 네가 하고 나는 문학이야. 그럼 문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진로를 좋아하는 걸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인재도 100만 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100만 명 중에 되게 그 학사 수준이 한 3분의 2 정도, 4분의 3 정도 되죠. 학사 수준이. 그리고 그 나머지 4분의 1 중에 한 절반쯤은 고졸, 나머지 절반쯤은 석박사 이상. 인데 공부를 어디까지 할까요? 라는 것들을 이제 스스로 정해놓고 성장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지원할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럴 때 디지털 인재는 뭐하지 하는 것도 이거 다 신문에 났던 거예요. 아니면 그 관련된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뽑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관계장관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디지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쭉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광장, 지능형 로봇, 무인 비행기, 무인 항공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는데 맞아 저게 내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학생부에 써주세요. 그 의미가 없어요. 2023학년도에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0명 늘리겠다. 이거 전공하면 석박사 나오고 연봉이 센 그런 직장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전공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커트라인도 높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우리나라가 IMF를 지나가면서 의대가 앞서가고 다른 이런 쪽이 좀 떨어졌었죠. 왜냐하면 연구소를 IMF 때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안 간 거죠. 난 의대. 200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진로 방향이 너무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2000년쯤에 나온 광고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빨간 공이 있는데 부자 되세요. 라는 광고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부자 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사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주는 그런 광고인데 내가 저기까지 공부하는 것은 나에게 부자 되는데 도움이 될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난 이걸 연구하고 싶어요. 나중에 어쩌면 빛을 발할 수도 있잖아요. 제 후배 중에 지진학을 전공한 후배가 있습니다. 아까 지진 예를 들었는데 지진학 전공하는 후배가 지진을 연구하고 갈 때는 우리나라 지진 거의 안 났어요. 너는 뭘 먹고 살겠냐.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진이 안 나면 뭐 외국 지진 가지고 연구해서 먹고 살겠죠. 근데 지진이 갑자기 활발해지니까 뭐 인터뷰도 하고 연봉도 오르고 그런다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라. 아, 저게 내 거야.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괜찮아지지 않을까? 정부가 밀어준다고 하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도 그 방향이고 그런 얘기겠죠. 진로와 과목 선택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일단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진로를 세우지 않았을 때, 세웠으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세우지 않았을 때 무엇을 선택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까를 먼저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나는 물리는 안 되거든. 물리를 버렸어요. 그러면 공대가 다 없어지고 의대가 조금 없어지죠. 내가 화학도 안 되거든. 화학도 버렸어요. 이공계뿐만 아니라 식품, 영양, 뭐 해서 어쨌든 물리와 화학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 진로가 싹 없어집니다. 난 미적분은 안 될 것 같거든. 수학 분야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국문과 아니면 예체능이 남아있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포기했을 때 과연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K대 N 교수님처럼 수학이 싫어서 영문과 갔는데 결국은 대학에 와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영문과 교수로 소문이 나 있다.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다. 나 학교 다닐 때 물리학 싫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난 물리학으로 먹고 살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나는 화학이 싫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화학으로 먹고 살게 됐어요. 정시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화학을 안 했는데 치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다. 근데 이 학생 인터뷰해 보니까 난 주기율표를 못 외워가지고 화학 싫었거든. 근데 대학에 와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돼. 좋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그 인지심리학 책을 보니까요. 뇌를 속이면 된대요. 나는 이것이 좋아, 이것이 좋아라고 자꾸 얘기하면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좋아진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난 저 사람하고 밥 먹기 싫은데 그렇지만 속으로 저 사람 좋은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냥 싫어하는 거야. 좋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20일만 되내면 20일 동안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좋아진대요. 그 책에는 뭐 부부간의 관계도 그러니까 너무 자기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때 자기 뇌를 속여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써 있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가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뺄까 그것이 나의 진로와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어떤 과목을 뺄까의 핵심인 과목은 대체로 수능에서 학생들이 보기 싫어하는 과목 선택 잘 안 하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계사를 선택하게 되면 동아시아사를 같이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사, 세계사 있을 때 같은 레벨에서 나는 세계사를 할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안 버린 거죠. 동아시아사 선택할 거야는 세계사를 버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무슨 과목을 할까 하는 것이 너에게 진로의 방향을 말해준다. 그래서 진로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경영대 갈까 의대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1학년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 경영대하고 의대 가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미적분에 있거든. 경제수학 해야 되니까 미적분에 있거든. 미적분을 하면 돼. 버리지 마. 나중에 의대든 경영대든 다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죠? 물리학 1, 2 다 했어요. 의대 가는데 방해되나요? 괜찮아요. 요즘 의공학 때문에 물리 1, 2 하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경영대 갈 때 물리하면 안 되나요? 무슨 소리야. 용합인재에서 필요한 과목이 경영을 하려면 회사 경영을 하려면 공학 석사 수준의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해두면 의미가 있어요. 이걸 버릴까 할 때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신 성적 분리하잖아요. 이미 그걸 분리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학생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분리해도 해야지.
그거 하나 못했다고 해서 네가 대학 못 가는 거 아니거든. 물론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은 못 갈 수 있지. 그건 말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 그래서 어쨌든 진로 목표를 세웠는데 관련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망상이다. 진로 목표가 없어도 공부한 과목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정하게 된다는 거죠. 서울대학교가 고등학교 때 이런 공부하라고 쭉 그 핵심 권장 과목과 권정 과목이라는 걸 제시했는데요. 다 이공계예요. 인문사회 쪽에서는 그 제시한 과목이 뭐 지리교육과 정도밖에 없습니다. 경제학과는 미적분과 확률 통계는 하세요. 뭐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서울대 홈페이지에 있고 뭐 자료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수학에서 내가 무슨 과목을 볼까요? 그런 얘기인데요. 뭐 대학에서 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면 수완, 수투,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를 다 보는 대학들이 꽤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아니, 수능에서 하나밖에 안 보는데 왜 다 이걸 시험 문제 다 낼까요? 그런 점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대학은 공부를 해온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직은 있어요. 앞으로도 어느 만큼은 있겠죠. 경쟁률이 있는 대학은 여기까지는 해온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올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것들과 관계 있고요. 모든 전형에서 이수한 과목을 중시할 예정이다 라고 대학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는 정시에 교과평가를 한다고 하고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교과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뭘까요? 3학년 2학기를 버리지 마라. 3학년 2학기 끝까지 너의 진로를 생각하고 혹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면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 추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는데도 여기 몇 개의 대학들이 정성평가를 하겠다. 뭐 배웠는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공부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 것이 곧 진로다. 진로라고 밝히는 것이 진로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까 마스크 만들면 필터가 있어요. 필터의 기능은 무엇이어야 되고 어떤 소재가 가장 필터에 맞는지, 인체에 해가 없고 그리고 뭐 미세먼지가 잘 흡착이 돼서 미세먼지를 잘 덜을 수가 있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물질이 그런 기능을 할까 점점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호기심이 있는 학생이냐, 고등학교 때 결과를 내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냐.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두면 다른 것들을 연구할 때 전이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 있는 건데요. 꽤 됐습니다. 2007년에 그 미국의 행동사회과학연구위원회와 전국교육연구회에서 책을 썼는데, 서울대학교 신종호 교육학과 교수님 포함 여러분이 이제 같이 번역을 한 책이에요. 절판돼서 시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것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써먹을 데가 별로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화된 지식인데, 중요한 개념과 생각을 익힌 다음에 그것을 써먹어야 되지 않냐. 활용되는 지식이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조건화된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써먹을 때 유창하게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우영우 변호사 있죠. 이상한 변호사인가? 거기에 로펌에 아주 쟁쟁한 사람 많고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해결책은 우영우 혼자 내요. 다른 사람 안 배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혼자 내지? 이게 이제 유창한 인출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배웠어도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의사의 경우에 유능한 의사와 덜 유능한 의사가 있는데요. 근데 우영우 변호사 얘기도 있고, 똑같이 좋은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했는데 누구는 굉장히 그 유능한 명의인데 저 친구는 왜 사고를 치고 다니지? 저 친구는 병명도 알아맞히지 못하지? 이제 이런 것이 그 유능한 인출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유능한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변해가는 사이에서도 늘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레시피대로 요리하는 사람과 창의적으로 요리하는 요리사가 있어요. 둘 중에.
근데 레시피대로 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하는 건데, 그런데 앞으로의 세계는 자기가 레시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요리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더 중시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련된 초보자가 되게 하는 것, 숙련된 초보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숙련된 초보자는 숙련되어 있는데 초보자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순 형용인 거죠. 그죠? 뭐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같은 그런 얘기인데, 본인은 이미 숙련이 되어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멀었어. 넌 더 공부해야 돼. 더 연구해야 돼.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인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과를 배우면 교과를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 되고 삶과 연계되는 걸 해서 꺼내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써냈을 수 있는 것이 지식 이해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 기능을 절차적 지식을 익혀가는 그런 단계겠죠. 그 다음에 가치 태도를 길러지는데, 이 가치와 태도는 아이가 태도가 바르고 창의적인 태도가 있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생활기록부를 보고 그 가치와 태도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생활기록부 안에는 앞에 있는 지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과정과 기능을 잘 익혀서 인출이 가능한 학생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개념 권리를 잘 익히고 탐구하라. 탐구하려면 마스크 예사례 있잖아요. 끝까지 고민을 하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이 연구에서, 이 탐구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끝까지 확인을 해라. 근데 초등학생은 학습활동하면 되고요. 중고등학생은 수행평가까지 탐구하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하게 되는데, 이 탐구한 주제라는 것이 그 학생의 진로와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겠죠. 저절로. 그래서 그 3단계를 거쳐가면서 이 학생이 이제 탐구를 한 것을 보면 다른 데도 전이를 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이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탐구를 혼자 하면 뭐합니까? 남에게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글 좀 잘 써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허준희 교수가 수학 연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글도 잘 쓰고 강의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허교 학사를 지도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그런 평을 한 인터뷰 기사를 봤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다. 평소에 글 좀 써라. 연필 들고 펜 들고 글을 쓰세요. 평소에 발표하는 연습을 하세요. 라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찰이죠. 내가 이 탐구를 해보니까 뭐가 부족합니다. 뭘 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이제 평가를 스스로 해보는 것, 메타인지적인 평가를 하는 것,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이 5가지를 잘하게 되면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진로를 세워서 이쪽을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로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것을 준비하는 것, 이게 2가지가 될 거고요. 네, 이건 말씀을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느라 바빠서 독서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공부가 독서인데. 독서가 공부고 공부가 독서죠. 공부하느라 바빠서 독서를 못한다면 공부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에서부터 우리는 독서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독서를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 동안 독서를 가르쳐요. 똑같아. 10년이 똑같습니다. 일단 책을 읽을 준비를 하고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해요. 독후 활동을 하는데 그 전 단계 보면 책을 읽는 단계에서 4학년이 되면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으라고 해요. 근데 애들은 4학년 때만 사전을 찾고요. 5학년부터 안 찾아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딸리는 거예요. 어휘력이 부족하면 이후로 공부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사전을 찾아라. 중고등학생은 네이버 사전, 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을 찾으면 되는데 그냥 네이버에서 국어사전 띄워가지고 찾다 보면 저절로 그 사전이 나옵니다. 국립국어원 사전을 스마트폰 가지고 찾아서 봐라. 더 보기까지 해서 용례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었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내 생각은 뭐야? 그죠? 정리. 적어보면 책 내용 간추리기. 그 다음에 책을 내용 간추렸으면 둘이서 같이, 셋이서 같이 무슨 내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대화를 해라.
그게 생각 나누기고요. 마지막 정리하기. 네가 간추린 내용과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눈 결과 나는 이 책을 읽고 어떤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어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둬라. 독서 노트를 써봐라. 근데 이게요, 10년간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국어라는 게 있잖아요. 수능 국어에서 시험 보면 제시문이 하나 나오고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사실적 사고거든요. 뭐 읽었어? 2번 보기의 내용을 비추어 윗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판적인 내용이죠. 비판적 읽기. 3번 윗글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건 뭐예요? 저거죠. 정리하기.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의 얘기나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얘기나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하는 얘기나 모두 다 똑같다. 정리하면 진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다. 대학도 진로가 바뀔 거라는 걸 알고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 공부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는 있다. 진로가 없어도 괜찮은데 공부할 건 공부해라. 너의 방향에 물리가 필요하다면 물리를 하는 거고, 영어가 필요하다면 영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세계사가 필요하다면 세계사를 더 많이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끝나야 될 시간이 있는데 4분 넘겨서 수다를 떨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랬네요. 마지막 네, 감사를 여러 번 하는 게 진짜 감사인 것 같아서 잔뜩 감사를 써놓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원여고에 근무하고 있는 박문수입니다. 저희 학교는 노원구에 있는 학교고요. 네. 저는 이제 교사가 된 지는 올해 이제 26년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대학을 가겠다는 애들이 있었고, 이제는 다들 이제 고등학교를 막내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가족에 있어서는 고민이 좀 덜하긴 하지만 본업이 교사인지라 여전히 진학, 특히나 아까도 왔을 때도 차장님한테도 올해 입시 저희 반에 학교 간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던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가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35분 동안 입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디테일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앞으로 다음 주가 되면 서울시, 다다음 주가 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3월달 개학을 하면 학교들마다 학교 설명회 플러스 교육과정 설명회 플러스 진학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한 행간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한테 맞는 얘기가 적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틀, 경향, 흐름은 맞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입시는 우리 애잖아요. 우리 애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조금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씩 지나고 나면, 특히나 아직은 또 정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시까지 다 정리가 되면 그런 입결들을 통해서 학생의 방향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요청을 하신 게 2024예요. 그럼 이제 고3 학생들만 해당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고1, 2 학생들이 있다면 그래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선생님이 되게 싫으신가요? 질문을 많이 해야 좋거든요. 그래야 학생을 많이 두들겨 줄 수 있고, 두들겨 준다는 얘기는 호기심을 두들겨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사의 몫이기 때문에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은 누굴까요? 어떤 학생을 선발할까요?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지만 지금 수능으로 가는 학생들, 학종으로 가는 학생들 다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대학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학생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에요. 네, 어떤
취업에 필요한 실무를 익히는 부분도 있는 학과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공부를 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애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과 달라진 거 하나는 예전에는 등수가 대단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럼 요즘은 등급이 의미가 있냐? 또 등급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조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프레임을 좀 깨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옛날과 다른 거는 학생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 학급에 60명, 70명이었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반에 50명이었어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원이 줄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몇 등이냐가 대단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등의 의미가 없어요. 100명 중에 3등을 하면 1등급이에요. 50명 중에 3등을 하면 2등급이고요. 20명 중에 3등급을 하면 3등급이에요. 똑같은 3등으로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 학생이지만 지금은 그런 등수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또 등급도 잠깐 보셨죠? 똑같은 성적인데 누구랑 드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요. 그러니 몇 등급은 어디 갑니까? 라는 걸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아니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보여준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형.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형은 올림픽의 종목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느 운동을 잘하느냐를 이제 종목으로 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부를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거 뭘로 보여줄 겁니까? 라는 건데 학생부 논술, 실기, 실적, 수능을 해가지고 전체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가 50점 이상을 차지한다.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시험, 논술고사가 50점 이상을 차지한다. 논술 위주 전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의 디테일이 있는 거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 교과와 종합으로 나눠서 조금 정량적인 것이 강한 것이 교과 전형, 정성적인 요소.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성적인 요소는 뭐냐? 단순히 버튼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얘가 좋은지 나쁜지를 다른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게 종합적인, 정성적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전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애는 어떤 게 좋은 거냐? 대단히 교과 성적, 흔히 얘기하는 일본말로 내신이라고 그러죠. 네, 내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런 걸 잘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과 함께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친구냐. 왜냐하면 즐긴다는 개념은 이런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발표, 경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 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네, 과정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즐기는 친구들은 결과는 좋지만 과정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적죠. 그럼 교과 전형이 되는 거고, 어떤 친구들은 논술이에요. 대학에서 출제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실적, 전국에 있는 대회가 있는데 대회에서 3등 이상 안에 드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수능. 네. 우리 학교는 워낙 강자들이 많아서 내가 잘하는 것을 표시내기는 어렵다. 나는 5등급이 교과 성적인데 수능을 보면 1등급이다. 그럼 사실은 교과 전형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런 친구들이 수능 전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양한 경로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이라면 우리 애는 어떤 걸 잘할 수 있느냐, 더 잘할 수 있느냐, 더 잘하는 걸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것이고, 3학년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준비했던 것이 어느 쪽에서 조금 더 비교 우위에 놓일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4를 말씀드리길 요청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2024나 2025나 2026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큰 흐름은 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큰 변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입 전형에 대해서 사전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예고제라는 그것은 시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라는 건데, 고3 때가 되면 요강이 나오고, 요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최소한의 정보를 주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거의 99%에 가까운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2학년 때 줍니다. 대학의 시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교협이 1학년에 해당되는 시기에 기본사항을 발표합니다.
이러이러한 정책의 기조가 있으니까 반영해 주세요라는 것을 1학년 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큰 틀에 수능은 이렇게 바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큰 제도의 변화는 중학교 3학년에 진급할 때 이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2학년, 1, 2,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진급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진급을 했을 때, 중학교 3학년에 진급을 했을 때 2월 달에 발표됐던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잖아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이전 한영도에서 얘기했던 통합형 수능이 적용된다라는 3년차가 올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 2019년도에 발표되는데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올해가 이제 완성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2024, 2025, 2026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점이 되게 작군요. 이렇게 입시 해당 연도인데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2027도 2027의 변화도 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8년도 입시는 학점제가 적용되는 입시예요. 그러니 대학에서는 2028에 도입되는 큰 변화가 있는데 2027에 또 뭔가 큰 변화를 이루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시의 흐름은 2027까지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많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는 2월 달에 발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청회나 포럼을 통해 가지고 선진형 수능의 모습을 어떻게 할 거냐, 시기, 방법, 범위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그 정제된 과정을 거쳐서 내년 2월 이전에 아마 발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1학년, 2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네, 지금 현재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현재는 대학들도 고민이고 여러 가지 회의에서도 본다라면 입장이 좀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네. 자, 우선 일정 먼저 살펴볼게요. 변화된 내용보다 우선 일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의 일정은 9월 달이 되면 시작을 합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요즘 자료집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대교육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자료집을 집필하면서 이제 2023, 2024, 2025 발표된 게 2025까지인데 쭉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에 1월 1일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이틀 먼저 시작하니 늦게 시작하니 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이 시점입니다. 9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가 수시 전형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면 정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수능을 보게 될 것이고요. 11월 16일 보면 수능 성적은 12월 8일 날 통보가 됩니다. 이게 일정이에요. 수시도 말 그대로 긴 일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수능 성적을 가지고 또는 실기 준비한 것을 가지고 정시라는 것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부터 시작을 하고 2023보다는 이제 이틀 늦게 시작을 하는 거죠. 저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이 되고, 아직은 지금 현재 2월 달이 안 됐죠. 그래서 아직 2023도 안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추가 모집도 이렇게 시행이 돼서 정말로 개강하기 직전까지 대학은 부지런하게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선호도가 낮은 대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와 정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심지어 의대도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서는 3번의 시기가 있다.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이 있다.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쓰고 정시는 3장,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건 일반 대학 기준이에요. 특별법에 의한 특수목적 대학들,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정부의 부처에 따라서 이제 기술원 계열이 있고, 뭐 켄텍 같은 대학들이 있고, 한예종 같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번외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학교들이고요. 대부분의 일반 대학은 6번 안에 들어간다. 포스텍은 뭐냐? 포항공대는 일반 대학입니다. 그냥 지방에 있는 사립대입니다. 거기는 6번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력평가 일정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맨 마지막에 11월 16일 날 수능을 보긴 하지만 3월, 4월,
5월은 없습니다. 6월, 7월, 8월 방학 중이고요. 9월, 10월 이렇게 해가지고 5월과 8월을 제한 모든 달에 매월 한 번씩 학력평가, 모의평가를 보게 된다. 특히나 우리가 육모, 구모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수, 수능을 보기 위한 가장 잣대가 되는 시험들입니다. 특히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시험 범위가 수능에 근사하고요. 두 번째는 모집단이 재학생이 아닌 모집단이 가장 많이 들어온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고 3월달 성적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한간에는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월 성적은 재학생들끼리 보는 거예요. 가장 많은 재학생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3월달 시험보다 수능 성적은 어떻게 되냐? 떨어지긴 해요, 많이. 왜 떨어지느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고요. 똑같은 공부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은 석차예요. 나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위로 들어오게 되면 석차가 밀리는 겁니다. 평소와 똑같이 92점을 받았는데 92점 이상 애들이 많이 들어오면 난 당연히 석차가 밀리니까 등급과 표준점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왜 수능이 떨어지느냐? 졸업생들이 들어오죠. 졸업생은 9등급짜리보다는 1, 2등급짜리가 많거든요. 그러니 벌어진다. 그럼 나는 뭘 챙겨야 되느냐? 들어와도 성적이 안 밀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3월 달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 첫 번째 단계는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수능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수능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틀린 걸 맞으면 됩니다. 틀린 거를 맞으면 되는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뭘 틀렸는지를 봐야 돼요. 아는데 틀린 건지 몰라서 틀린 건지. 그렇죠? 그에 따라 학습량, 학습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과목 선택도 있습니다. 과목 선택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특히나 자연계열 학생들 과탐 이미 2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원이에요. 진짜 소수 학생들만 요즘 2를 선택합니다. 올해부터는 2에 대한 자격 기준이 풀어졌어요. 서울대도 풀어졌기 때문에 2를 더 적게 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가산점을 받겠다고 2를 선택하느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조금 더 늘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산점을 포기하고 점수를 올릴 거냐. 근데 그게 가산점이 커요. 3.5점이기 때문에 큽니다. 왜냐하면 전체 총점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걔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적인 자연계열 학생들, 자연계열 모집단에 전학 학생들은요. 원을 다 2학년 때 배웠습니다. 3학년 때 2를 배워요. 그러니 수능 준비와 교과 활동, 교과 수업이 직접적인 연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습 계획, 학습량을 잘 세우셔야 돼요. 아직 2월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학 때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과학 탐구에 대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학기가 시작하면 2에 대한 부담과 1에 대한 수능 준비가 이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수투에 대한 것들, 인문, 자연 통틀어서 다 2학년 다 배웠어요. 특이한 학교 빼놓고는 다 2학년 때 배웁니다. 보편적인 학교들은요. 그러면 수원, 수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죠? 네. 22문제가 나잖아요. 그 부분도 이번 겨울방학 때까지 안정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3학년 올라가면 이것도 학습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너무 말을 길게 하네요. 네. 이런 건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닌데. 자, 그럼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학생들을 제일 준 상태예요. 가장 교육 통계로 본다면 올해 고3이죠. 작년보다 25,000명이 또 준 상태로 교실에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43,000명이 늘어난 상태예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학교들의 학급수가 줄어듭니다. 다만 1학년은 줄지 않고요. 2학년과 3학년의 학급수가 하나 정도씩은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총원은 줄었는데 1학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1학년 줄일 수는 없고 2학년 또는 3학년을 한 학급씩 정도 줄이는, 그러니까 12학급이나 15학급이 넘어간 학교들은 아마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들이 준 거는요, 입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대학 가기가 수월할 거냐? 수월하지 않아요. 저희가 광주라면, 지금 여기가 광주라면 아주 좋죠. 대학 가기 수월합니다.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이 넘쳐납니다.
광주 지역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인원보다 광주 시내에서 필요한 대학의 신입생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충분하죠. 근데 저희는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이 인서울이에요. 정부에 있는 애들이 모두 선호한 인서울입니다. 그러니 인코리아로 대학을 가는 애들이 생겨요. 인원이 줄어들어 여전히 세종대,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다 경쟁률이 넘칩니다. 적정 수준 이상이 갑니다. 지역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판단하셔야 될 거 하나는 이거예요. 1, 2학년 쪽은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줄면 산업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뭐 어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연금 문제가 가장 크죠. 네, 산업 구조 이전에.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나중에 산업 구조가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과는 전혀 다른 직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현재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직업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올해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은 4,828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학력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한 대학이 있고 폐교한 학교들도 생깁니다. 점점 서울시는 괜찮지만 그래서 인원은 좀 줄었지만 비율로 본다면 여전히 8대2 정도의 수시 정시의 모집을 가지고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저희한테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여전히 인서울이에요. 그렇죠? 인서울로 본다라면 중요한 건 뭐냐? 네, 전국적으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45%, 23% 해가지고 네, 68%, 70%에 가깝습니다. 서울은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과 15%, 종합 32%, 수능 37%, 그리고 논술도 7.5%나 됩니다. 그러니 수능 숫자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숫자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는 어떤 종목이 유리하냐, 현재 준비 상태에서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특히 고3 입장에서 본다면 교과 전형의 준비는 인문계열은 그래도 아직도 유효합니다. 자연계열은 교과 전형은 거의 준비가 끝났어요. 3학년 때 배우는 대부분의 과목은 이제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수학 같은 미적분 하나 정도만 등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석차 등급이 없는 성취평가입니다. 그러니 교과 성적을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희망하는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들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소소하게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몇 등급 어디 가요? 작년 거 보시면 안 되는 게 작년 거 봤는데 올해 그 전형이 없어졌어요. 작년 10명 뽑던 전형이 100명을 뽑아요. 그럼 그 입결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강론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사회자 선생님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저기 안 주셔도 돼.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표는요, 가장 변화가 큰 학교들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경인교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교과를 생기면서 종합을 줄여버렸습니다. 고대는 종합을 줄여서 종합을 늘리고 교과를 줄였고요. 동동여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논술을 만들기 위해서 교과를 줄여버렸고요. 서경대도 마찬가지죠. 교과 덜어내가지고 논술로, 수능도 덜어내가지고 논술로 보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꼭 확인을 좀 하시고 나중에 입결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날 공정성 강화반에 의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으로 교과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세요라는 게 10% 정도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이렇게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을 추천 전형으로 합니다. 추천 전형을 한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자격 기준이 되는 학생들만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만 인원 제한이 있을 때는 5%, 5명, 4명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인원 제한이 없다라면 마음껏 희망한 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인데 있는 전 학교들이 더 많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나눴는데 위쪽은 서울이고요. 아래쪽은 서울 외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똑같은 중대가 있는데 여기는 중대는 흑석동에 있는 거고 여기는 안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 없고 수능 최저가 적용되어 있는 전형을 운영합니다.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지역균형과 동일하게 사회통합 전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인재가 이제 따로 특별 전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서울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역에 있는 애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쓸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주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여기에는요, 얘가 있어요. 의치한, 약학, 간호, 한약학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여기는 서울 시내 학생들이 지원을 못해요. 근데 왜 얘기를 하냐? 이 전형이 비율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늘어났냐? 입학생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모집인원 설계할 때만 해당이 되면 됐는데 지금은 입학생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걸 희망했을 때 지방을 내려가면 문호가 좁아지는 거죠. 전체 인원은 동일한데 어느 특정 전형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쪽 전형이 감소한 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인원이 차차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연도에 반영이 돼서 차차년도 반영이 되니까 조금 유연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못 뽑으면 어느 전형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꼭 그 전형으로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규정이. 그래서 1, 2학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3학년 입장에 본다라면 이전 연도보다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는 완화하는 게 추세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수능은 등급을 가져가잖아요. 100명 중에 4명 이렇게 됩니다. 그게 1등급이에요. 그리고 50명은 2명이죠.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등급을 걸어놨는데 학생들이 주니까 절대적인 모수가 감소하는 거겠죠. 그러면 적정한 풀로 등급을 끊어놨는데 그 풀에 해당 등급을 다시 재산성을 해야 되겠죠. 작년까지 3등급인데 3.5등급까지가 우리 학교네? 그럼 어떻게 할까? 2합 7을 만들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학교들이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화된 대학들이 많다. 다만 강화된 대학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학교죠. 네, 동덕여대하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네, 최저학력 기준에 강화 또는 신설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요. 네,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이 2대학이 늘어났습니다. 저기 제가 삭선을 거는 경북대, 부산대가 올해 서류 평가 대학으로 들어왔습니다. 교과 전형은 사실 버튼 누르는 전형이에요. 그냥 수식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해놓고 줄을 세워놓고 거기에 최저를 충족했는지 여부만 네, 적용하면 되는데 저기 있는 건대, 경대, 경희대, 고대, 동대, 부산대 이 학교들은요. 서류를 정성적으로 보는 겁니다. 학생들의 경량적인 교과 성적 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과목을 들어줬네, 잘했구나, A 또는 AA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구분하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대식이 있고 건대식이 있고 동대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대는 교과의 영향보다는 서류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동대는 교과 성적을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서류의 영향이 크게 되는 거죠. 선택적으로 반영하니까 교과 성적이 다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묵직하게 걸려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국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종합전형에 가까운, 다만 교과 성적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등급으로 본다면 동국대의 폭은 좀 넓을 수 있지만 건대와 경희대의 폭은 일반 교과보다 한 0.1등급 정도만 차이 나는 수준,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복장이 좀 안 좋은데 어제 여기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의 워크숍을 좀 제가 갔다가 오늘 아침에 그 해당 장소에서 오느라고 좀 복장이 불량한데요. 어제 발표한 내용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0.1등급 정도의 차이가 정성평가를 도입하기 전보다 조금 더 넓어졌다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는요, 정성평가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과 100을 볼 때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정성평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입학한 일반고 입장을 본다면 저기는 대부분이 A예요. A를 받지 않은 학생이 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일반 선택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을 내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을 내지 않는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 평가라는 ABC 평가라고 그걸 원점수 양정을 합니다. 80점 이상 A, 80점과 6.42 B, 6점 미만 C라고 주게 되는데 학교들이 지금 밑줄 친 학교들은요 올해 반영하지 않다가 반영하거나 진로 선택 과목을 또는 숙련여대처럼 눈금을 좀 바꾼 학교들입니다. 이런 학교들은 작년도 입결과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보실 것 같고 다만 성적권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성적을 볼 때 1등급 대 학생들 또는 2등급 대 학생들이 간 학교다.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그룹의 학생들은 대부분 성취평가에서는 A를 맞습니다. 근데 3, 4 가게 되면 A가 100%가 아닌 학생들이 생겨요. 그럴 때 진로선택 과목 A를 받은 학생이라면 약간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입결로 얘기를 된다면 작년이라고 좀 애매한 시기거든요. 이게 아직 클로징이 안 된 상태인데 2023 대입에서 예를 들면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선택 과목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에서 A를 주고 눈금을 줄여놨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그 성적이 되게 부풀려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 등급보다 진로선택 과목에 영향력이 커진 학생들이 좀 생기는 그룹이 거기에요. 그러니 이 부분은 반영이 되는데 영향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애는 A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옵션이 될 수 없다. 나는 A가 플러스 옵션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은 성적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것들의 특징이 뭘까요? 수상영역,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맞습니다. 올해 2024 대입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생활기록부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생활기록부는 있는데 대학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건데 대학에 보내지는 항목들은 이렇게 8가지 항목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인적 학적 사항은 블라인드 대상이 됩니다. 평가에 반영할 수 없어요. 학적 사항에서 학생들이 전출입을 반영할 수 있긴 한데 블라인드 되면서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갔을 때 어느 고교 유형을 갔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블라인드 되니까 의미가 없어졌고요. 출결 사항은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5번과 6번 창체와 교과가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행동 특성의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1, 2학년 담임쌤들이 가는데 추천서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학생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5번과 6번 항목보다는 영향력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과 6번은 그럼 뭐냐? 학교 수업이에요. 창체 4단위, 교과학습발당 사항 30단위. 학생이 등교를 하면 일주일에 배우는 수업의 양이 34단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34시간이에요. 그거를 가장 많이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개인 봉사활동은 올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들마다 봉사활동을 이제 학교 봉사활동을 교내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시킨 학교들도 있어요. 100시간씩을 시킨 학교들이 있는데 대학은 평가 영향에 따라서 속지 않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체육 교구를 정리했다라는 걸로 1년에 90시간씩 주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대학에 보는 시각 고려하시면 됩니다. 정량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정성적인 부분이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전을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많은 학교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왜냐면 먼저 이렇게 선점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대학 외에도 다른 학교들도 다 이렇게 평가 기준을 두고 합니다. 요소도 비슷비슷하고 용어가 그렇긴 한데 흐름 정도만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다양하게 보지만 큰 흐름은 학업 역량,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진로 역량과 우리 과에 들어올 준비가 됐습니까? 세 번째, 공동체 역량. 네, 사람들과 사는 것이 충분합니까?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시면 앞에 말씀하셨던 강사 선생님이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과목 서탱과 학습 방식이에요. 무슨 과목을 가지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학습 방식은 태도로부터 시작합니다. 태도라는 것은 진지하냐, 잘 앉아있냐 이런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강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독서 공부 아닙니까? 그럼요. 궁금할 때 뭘 먼저 찾아보겠습니까? 책을 먼저 찾아보겠죠. 그렇죠? 뭔가 궁금합니다. 책 찾아봐야 되겠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몰라요? 질문해요? 몰라요? 질문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학생은 조금 상위권 아니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자기 수준의 역량에 맞는 그런 호기심을 채우는 활동들, 호기심을 채우고 난 후에 발전되는 과정들이 보여지는 것이 모든 학교들의 평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과 학습 방식으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방금 전에 첫 번째는 과목 선택이죠. 무슨 과목을 들었습니까? 대학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과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전형 예고, 시행계획을 통해서 대학들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과목들은 지원할 때 듣고 있는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계열의 수학과학만 요구하고 있지 나머지 계열이나 모집단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과목을 배우는 것보다. 하지만 여기는 이 과목을 왜 얘기를 했느냐? 왜 얘기했을까요? 그쵸? 가면 계속해서 미적분하고 물리를 배우는데 미적분과 물리를 하지 않고 들어오면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의대를 간다 그러면 무슨 과목을 잘해야 될까요? 제가 일부러 여기서 의대를 뺐는데요. 의대를 간다면 기본 과목은 생명과학 1이에요. 2가 아니라 생명과학 1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배울 거 생명과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걸 배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족이 돼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듣고 싶었는데 들지를 수 없었다.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했는지 그것마저도 못했다. 그게 없어서 그럼 그와 관련된 책이라도 좀 읽어서 교과 시간에 열심히 했는지 동아리 시간이라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지만 어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특징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원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원화 경향은 건 뭐냐면 이렇게 면접을 시행하는 전형과 시행하지 않는 전형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대학들은 그래서 면접형, 서류형으로 해가지고 대학들은 올해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도 세종창의인제가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형과 서류형을 접근한 방법은 하나의 잣대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애는 면접을 잘하니까 면접. 우리 애는 면접이 조금 그러니까 서류로 해야지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마다 이걸 나눈 것이 달라요. 예를 들면 매니에는 광운대는요. 그냥 2대1의 비율로 3분의 2와 3분의 1로 그냥 서류형을 도입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명지대 표시를 해볼까요?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한 요 대학들은요. 전형을 쳐다보는 눈이 달라요. 전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 자체가 면접형은 인문, 서류형은 자연이에요. 자연 중에 면접을 보는 것은 약학대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대학들마다 단순히 면접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니라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의 차이가 전형마다 좀 있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을 좀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논술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소폭 증가했습니다. 시행대학도 증가했는데요. 비슷비슷합니다. 올해 4개 대학이 신설됐고요. 2개 대학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 의대가 이제는 논술하지 않는 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논술도 기회가 된다.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 논술하는 학교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요. 빨간색은 변화한 대학입니다. 밑에 삭선 있는 학교들은 이제 올려서 빨간색으로 변화시킨 건데 흐름 뭔가요?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논술 100이나 논술의 비중을 높이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 삼육, 서경 이런 학교들도 다 논술로 들어와 있고요. 조만간 학교가 하나 더 늘 걸로 예상이 듭니다. 지금 2025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체크하실 부분은 인문 계열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연 계열은 이제는 수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는요. 일반 모집단에서는 연대가 유일합니다.
물론 서울여대는 통합형 논술로 합니다. 1학년 수준이거든요. 1학년 수준에 통과 수준의 논술을 하고 있는데 원투가 적용되는 과학 논술은 이제는 연대 정도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대예요. 경희대, 아주대, 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에서 과학을 보지만 일반 모집단에서 이제 수학만 가지고 승부를 한다.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 논술을 봤던 학교가 중대였어요. 올해부터 바뀝니다. 재작년에는 건대가 과학을 봤는데 작년에 수학만 봅니다. 올해 이제 중대가 이제 논술 수리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학 성적이 얼만큼 중요하냐가 이제 자연계론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학은 시험 범위가 예를 들면 학교들마다 기하를 이수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이수할 수 없는 학교들도 있죠. 그러니 시험 범위에 기하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시험의 준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대학을 가고 싶은데 기하를 배운 적이 없어요. 꼭 가고 싶으면 혼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들어가 있는 학교는 제가 아까 연대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반 모집단에서. 그런데 이 대학들은 모집단위마다 지정이 돼 있어요. 다른 학교들처럼 내가 물리학과를 가도 지구학을 선택하거나 생명학을 선택해서 시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는 과목이 지정이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제한이 있어서. 수능 위주 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올해 서울대가 지금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에서 교과 영향을 미칠 거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서울대 이외에 한 대학이 더 추가됩니다. 고려대학교가 정량적인 교과 성적을 수능에 반영합니다. 수능 위주 전형에. 주고자 한 사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과 성적, 단순히 수능만 봐가지고 N술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능 성적만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것, 제대로 배우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비용 측면인 거죠. 졸업생들보다는 재학생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나도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수능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현재 학교에 등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과 평가를 집어넣으면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경향도 감안한 거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투를 꼭 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모집단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연계열이었죠. 근데 그런 자격이 없어졌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2가 있었습니다. 3%가 있어 올해 폐지가 됐고요. 서강대학교는 가산점이 없었던 학교인데 올해 과학탐구 2 과목에 과목당 0.5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서울대는요. 과학탐구 꼭 2 안 해도 돼요. 대신에 1 하는 애들은 가산점 없고요. 1, 2, 3점, 2, 5점을 줍니다. 그리고 일부 학과에서는 물리학 1, 2나 화학 1, 2 중 꼭 한 과목을 꼭 이상 응시를 해야 된다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 학과들은 이 학과들입니다. 자연과학대학의 일부 공과대, 농생과대, 사대, 그 다음에 의과대. 여기는 꼭 물 1, 2, 화학 1, 2는 꼭 하나는 꼭 해야지만 응시가 가능하다.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거 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에 대한 지원 자격은 없다. 하지만 다른 옵션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대학들이죠. 선호도 높은 학교들은 성적만 좋아서는 수능 위주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연계열 애들이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이 성적이 좋다. 그래서 뭐 흔히 이과침공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요. 대학에서 아예 자연계열 애들을 가둬버렸습니다. 교육과정과 달리 교육과정은 이제 문이과, 분과를 할 수 없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대학을 오려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해야 된다. 우리는 과탐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학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다 미적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대를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성적 처리를 해놓고 나면 인문 쪽 애들이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통을 해서 인문에서가 아니라 수학을 쟤네들보다 상대적으로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문으로 모집하는 과를 한 과가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의학과를 인문, 자연 따로 뽑습니다.
그 인문에서는 확통과 사탐만 할 수 있다라는 그 대학이 작년보다는 증가했다. 이 특징 말고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는 뭐 성대가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해도 공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효성은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탐 만점, 과탐 만점에서 성대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성대를 떨어졌습니다. 다른 대학을 못 가요. 과탐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인문 쪽으로 돌리는 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학교들의 이 제한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탐에서 이 대학 가야지 불가능한 대학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확통을 만점 받는데 공대는 못 가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들마다 군에서 모집인이 조금씩 달라지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거는 입결을 보실 때 참고하셔야 돼요. 입결. 군이 달라지거나 모집인이 달라지면 당연히 입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차예요. 석차. 석차입니다. 가군에서 3,000등이 될 때 요과를 갔었는데 이 가군에 있는 대학이 모집 단위가 나군으로 갔습니다. 그럼 석차를 다시 따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입시 결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어디가에 대학들이 올려놓기 시작할 건데요. 이거는 2022 결과예요. 보시면 교과, 종합해서 많은 성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여기 가시면 어디 갑니다. 어디가에 가시면 대학 학과 전형이라는 게 여기 정보가 있습니다. 요걸 가시던가 아니면 처음에 포털 화면에서 여기다 치셔도 돼요. 세종대 이렇게 치시면 그 학교에 대한 그 결과들을 이렇게 보고 전형 평가 기준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볼 때 종합 전형은 등급은 의미가 없어요. 그 등급이라고 해서 꼭 붙느냐? 교과 전형도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도 그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에 따라서 환산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나 종합 전형은 분포를 좀 보셔야 돼요. 대학들이 이렇게 분포를 제공하면 이 정도에서 최빈값들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조금 보편적인 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지만 좀 멀리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 점들을 좀 보셔야 돼요.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 등급 자체도 그거예요. 인문계열은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연계열은요 편차가 커요. 수학학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학생들은 또 이 편차가 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봐야 되고 그리고 대학마다 제공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고교 유형별로 제공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 전체 등급을 봤을 때는 아까 보시면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합격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최종 등록자예요. 8등급인데 이 8등급이 우리에면 정말 좋겠죠. 근데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교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러니 일반고의 8등급일 확률은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학들이 자세하게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를 해서 입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당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교 학생들은요, 대부분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 차이가 큽니다. 이런 모습이 일반적이고요. 반대 현상도 나타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일반고 입장에 본다면 교과 전형으로는 안정 지원을 하고 종합 전형을 조금 더 소신껏 지원하는 모습이 좀 강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능 성적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수능 성적을 챙기면 챙길수록 조금 더 선택의 폭은 넓습니다. 특히나 교과 전형에서는 절반 이상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능을 좀 활용을 하세요. 내가 정시에 그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도 좋지만 우선 첫 번째 목표는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최저 수준, 교과, 논술, 특히 종합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종합도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홍대도 큽니다. 그러니 최저를 충족하는 것을 먼저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수능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우선 이번 방학 때
점검이 필요하죠.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종합전형 수능은요. 교과는 이 시기에 할 게 없어요. 교과는 개학이 되면 선행을 해야 됩니까? 교과는 개학을 하면 그때 교과 성적 올리면 되죠. 하지만 종합전형은 현재 상태에서 나의 준비도 방향성, 그다음에 생활기록부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아직은 2월 달까지 봉사활동도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수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수학, 과학 이 부분, 이 부분이 내가 이번 방학 때 얼마큼 안정적으로 준비했냐에 따라서 3학년 때 조금 더 여유롭게 학습량을 학습 계획을 운영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 2.1등급인데 어디 가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2.1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걔가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수능 최저는 어떠냐, 학생부의 준비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대학의 차이가 큽니다. 교과 전형을 2.1등급으로는 고대를 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종합으로는 갑니다. 논술론 더더욱더 안전하게 2.1등급 상위권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 어떤 전형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다릅니다. 2.1등급은요, 서울대도 가요. 서울대 간호대학도 갑니다. 그러니 몇 등급 어디 갑니까? 라는 부분은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우리 어디 가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교과 성적이 이렇게 들은 교과 성적이고 학생부 준비 정도는 이 정도고 얘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런 거고 수능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 정도로 생각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2.1등급이지만 쓰는 모양이 다 학생마다 다른 거예요. 그게 학교의 담임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꼭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의 허광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저 세종대학교에서 입학과의 입학부처장으로 잠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엔 좀 더 가볍게 저희 학교에 대해서 세종대학교에 오셨으니까 저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제가 여기 발표 연단에 섰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길게 내용이 많은데 지금 식사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하니까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학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창의적 사고와 세상과 소통하는 세종형 인재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를 보시면 저희 학교가 자랑할 수 있는 만한 것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대학교에서는 대학의 세계 대학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하는 세계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얼마나 훌륭한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했으며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좀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이런 대학 평가에 이제 참여하고 또 대학 평가에서 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TH라는 대학 평가가 좀 유명한 대학 평가 중 하나인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대학 평가 중 하나인데 이 TH 대학 평가에서도 저희가 국내 8위를 할 정도로 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각각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TH 대학 평가가 저희가 의미하는 거는 저희 학교가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보다 더 많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학교를 더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성적도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매년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이제 보이고 있는 지금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학교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 평가에는 TH 대학 평가 말고서도 이제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대학 평가마다 이제 좀 강조하고 있는 이제 지표들도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대학 평가에 따라서 이제 많은 학교들마다 좀 순위도 조금씩 바뀌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다양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평가에 지원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QS 이제 평가라든가 이제 라이덴 평가라는 게 조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평가들인데, 해당하는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성적을 받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입니다. 뭐 이런 세계대학 평가들이 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이런 평가를 받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대학 순위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저희 대학들은 꼭 한국 국내에 있는 대학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많은 대학들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 대학들 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도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알릴 수 있는 지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외국에 있는 대학원생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학부생들도 세종대학교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원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런 대학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외국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학교에 대한 연구력이나 경쟁력도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와 같은 이제 저희가 학교의 노력이 이번에 이런 경쟁률로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올해 입시를 했었던 수시에 대한 경쟁률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 인원이 거의 한 3만 명, 3만 명 정도 지원을 했고, 경쟁률이 거의 20대 1에 좀 넘게 21대 1에 육박하게 경쟁률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제 기존보다도 더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저희 학교가 이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이제 다른 학생들이나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이거와 같이 이제 저희 학교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시면 뭐 저희 앞에서도 이제 저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여러 가지 이 전형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루고루 좀 좋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경쟁력이 이제 점점 향상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에 정시에 대한 경쟁률도 지원 인원이 거의 8,000명 이상이 지원을 했고, 경쟁률이 이 6.6대 1 정도 되는 이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나 정시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시 경쟁률은 작년과는 달리 저희가 이제 전형군을 이제 가나군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을 했고,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리고 전략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이제 마련하고, 또 학생들도 그 따라서 많은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이제 수시 경쟁률들을 보면은 뭐 보편적인 많은 학교들이 이미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을 많이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학교가 좀 더 그 경쟁률이 높아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수시 경쟁률이 거의 한 15대 1 정도쯤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21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많은 대학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경쟁률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마다 학생들의 인원들이 좀 다르고 얼마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다른 학교들과 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비교적 저희 학교가 경쟁률이 많이 상승한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희 학교의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학교가 좀 더 역동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종대학교에서는 많은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종대학교에 있으니까 저도 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손님들 만날 때 많이 물어봅니다. 세종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떠십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면, 제가 느끼기에 이 연령별로, 그 다음에 세대별로 굉장히 답변이 다르게 나옵니다. 굉장히 좀 저희 부모님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교육을 중심하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한 50대쯤 되시는 분들은 좀 무용이나 아니면 예체능이 좀 더 강한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학교는 최근에는 이런 기존에 있는 예술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것도 많지만, 요즘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공학이나 어떤 과학기술 분야, 그다음에 연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상당히 역동적이다라고 저는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연구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기존에 비해서 이제 세대가 많이 변하고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학교도 많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AI 콜라보랩이라든가 뭐 초시감 XR 연구센터라든가 자율지능 시스템 연구실이나 이런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많은 연구소들을 우리 학교에서 만들고, 또 이와 같은 연구 과제도 많이 수주를 하고 있고, 많은 교수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는 이제 산학협력을 가지고 산학협력 분야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대학교의 이제 경쟁력이 이제 좀 더 향상하려면 그 대학교 안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많은 교수진들을, 얼마나 우수한 교수진들을 확보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교수진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 이제 교수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분야에서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국가 과제라든가 아니면 민간 과제를 수주를 하면서 해당한 연구를 더 발전하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종대학교에서도 최근에 이제 기존에 비해서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국가 과제 수주하는 양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연구 논문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TH라든가 QS 같은 대학 평가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종대학교에서도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국가 과제들을 이제 많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 수주하는 과제들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미래형 기술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 학교하고도 좀 연관 있는 많은 기업들을 이제 가족회사 이제 협약을 해서 좀 함께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과 저희가 협약을 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학과에서도 이런 기업들과 함께 산학협동강좌라든가 아니면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산학협력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뭐 또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내는 장학금을 받아서, 학생이 내는 이제 등록금을 받아서 그 해당하는 등록금을 활용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다시 장학금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연구 과제들도 수주하고 인력 양성 사업 과제들도 수주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배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학금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국가 고시라든가 아니면 현장 실습, 해외 봉사,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에 학생들은 창업하는 학생도 많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꼭 회사로 취업을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서 저희 학교 차원에서는 창업지원처라는 어떤 부처를 가지고 학생들과 이제 교수들과 학생들의 이제 창업을 지원을 하고 발판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이제 취업지원처가 있어서 취업지원처에서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국제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 대학들과 이제 협력을 맺어서 교환 학생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생들 한두 달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고 노력한 학생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 다양한 세계에서 많은 대학들과 저희가 협력을 맺고 있고 학생들과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방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꾸준히 많은 학생들을 이제 해외랑 협력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해당하는 대학들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로 가더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그동안 조금 지체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더 많은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더 많이 해외에 내보내고 학생들의 성장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종대학교는 이런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또 세대에서 요구하는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많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좀 더 신설하기도 하고 개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요즘에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많고 반도체에 대한 인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 선발을 했는데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서도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우수한 교수진들을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또 해당하는 실험 실습 기자재라든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반도체 공학에 대해서 발전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그 학교에서는 이제 국가의 이제 국방 쪽과 연계해서 이제 공군과 해군과 연계해서 이런 군 계약학과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 계약학과에 이제 입학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장학금을 받으시고 그 대학을 졸업한 뒤에 군대에서 좀 장교로 인관해서 근무를 하신 뒤에 그다음에 이제 또 민간 산업체에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이제 취업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성장을 시키면 또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발판을 마련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취업 지원처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각 학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면서 취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좀 좋은 취업률을 보이는 이제 학과들도 있고요. 이제 보편적으로 요즘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한 학과들에서 이제 좋은 취업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취업했던 학생들을 이제 보면은 특히나 해외나 국내나 좀 좋은 우수한 기업들에 취업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이 해외에 이제 우수한 기업들에 이제 취업한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학부생 때 만났던 친구들도 보면은 삼성전자나 이런 데 가 있는 친구들도 많고 특히 해외 업체들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슈가 되고 있는 EUV 그런 노광 장비의 세계적인 업체인 ASML에 취업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또 학부생들도 있지만 또 대학원생들은 또 대학원을 거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이제 성장을 시켜서 또 유수한 대학들에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 저희 학과의 이제 좀 제자들은 MIT에도 가 있고 스탠퍼드에도 가 있고 또 선배들을 보면 스탠퍼드에서 졸업해서 현재 이제 유니스테 이제 대학의 교수로 이제 재직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 공과대학이 처음에 설립된 지가 아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졸업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처음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업들은 삼성이나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이런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삼성에 이 친구도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했었던 이제 학생인데 이런 학생들도 이제 유능한 학생들은 많은 이제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회사로 취업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다양한 그 기업들에 이제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뭐 홍보를 할 때는 이런 이제 대기업들만 이제 대기업들을 이제 주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홍보를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나 해외 기업들을 보면 대기업이 아니어도 좀 강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간 중견기업이나 강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에서도 좀 괜찮은 기업들과 같이 협력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발전하는 기업들을 탐색을 해서 학생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하면서 학생들과 학교가 함께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에서 항상 주장할 때 빼놓지 못하는 게 바로 여러분도 오시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학교의 지리적인 이점입니다. 뭐 서울에 있는 이제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는 좀 좋은 위치에 서울에서 좋은 위치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 각 핵심적인 뭐 이런 교통 발달에서도 이제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통학을 할 때에도 이제 많은 도움을 많이 좀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교 주변을 보면은 이제 앞에 바로 어린이들 공원도 있어서 공원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수업을 듣다가 조금 피로하거나 하면은 어린이들 공원에서 조금 휴식도 취하면서 이 좋은 환경을 이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런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다양한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여기 계시는 다양한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이런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각 고등학교에 가서도 많은 말씀을 이제 홍보를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실 때 물어보시면 많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학교의 모집 단위들을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계학, 호텔관광대학, 이제 법학부 이제 이런 인문계열 대학들이 이제 있고요. 뭐 인문계열 대학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기존에 이제 많이 있었던 학과들이라서 많이 익숙하실 것 같고 그 경영 쪽이나 호텔 쪽 대학들은 굉장히 졸업생들도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공과대학을 보면 여기서 이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정보전자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공과 대학이나 학과들은 이 세계가 발전하고 또 이 주변 환경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학과의 이름도 조금 바뀌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즘에 AI나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양한 학문, 소프트웨어와 같은 학문 분야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저희 학과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가지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 좀 핵심적인 학과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진들을 확보해서 학과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에서도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공과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고 학과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공과대학 내부에서도 계속 이 시대의 발전에 맞춰서 학과를 좀 변형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학과를 만들기도 하고 전공을 만들기도 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학과에서도 이제 다양한 예체능 대학들이 있고요. 이런 이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전한 학과들도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제가 오늘 세종대학교의 소개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잘 소개해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세종대학교의 교수로 임용하면서 이 학교에 이제 같이 함께 발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좀 주장할 수 있는 바는 세종대학교는 그래도 학과 학교에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해당하는 교수진이나 직원들이 이 학교의 발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대학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서 좀 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 다음에 오후에는 여기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 질문이 있으시면 많이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